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불과 30마일 떨어진 곳에 여러 개의 섬이 있습니다. 맑은 날이면 그 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있지만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섬들은 손대지 않은 듯 보이고 보호받는 듯하며 정말로 거의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충격적인 생태계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수면 아래 우리가 두고 온 것이 숨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회수하러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섬들과 뾰족한 암석 지형이 어우러져 악마의 이빨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파라론 제도입니다. 이곳은 샌프란시스코의 일부이지만 알카트라즈와는 달리 이곳에는 투어가 없습니다. 손님을 실어 나르는 페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상륙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포 위험에 놓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그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곳은 5마일에 걸친 일련의 섬들로 거의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작은 전초기지들입니다. 기반시설도 없고 마을도 없으며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섬이라 부르기도 어렵고 어떤 곳은 구안으로 덮인 검은 바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립은 우연이 아니라 강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파라론 제도는 보호받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정부는 이 섬들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단속에 철저합니다. 무단 침입자는 무거운 벌금이나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이곳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곳이 미국에서 가장 잘 보호받는 생태계 중 하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서 이곳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경이로움 그 자체로 보이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때묻지 않은 곳 중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모순이 시작됩니다. 파라론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새 집단 중 하나의 서식지입니다. 25만 마리 이상의 바다새들이 섬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절벽 전체가 둥지를 튼 집단으로 비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섬을 집이라고 부르는 건 바다새들만이 아닙니다. 물개와 바다사자들도 해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바다에는 먹잇감이 풍부해서 백상아리들이 해안을 순찰합니다. 대왕고래, 혹등고래, 범고래 등도 모두 이 바다를 지나갑니다. 이곳은 태평양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파라론 제도에서는 바다새 개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때 이 지역에서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철새들도 겨울 동안 이 섬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는 인간의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태계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란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안 환경에서는 인간의 영향과 생태계 붕괴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완충지대가 훨씬 얇습니다. 이 시스템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식자, 먹이, 이동 경로, 그리고 번식지가 모두 같은 수역에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변하면 그 변화가 시스템 전체에 빠르게 퍼집니다. 이것이 다음 부분을 무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은 어떻게 태평양 연안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섬들 중 하나를 핵 폐기물 투기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핵무기 개발은 대량의 방사성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폐기물이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마자 정부는 이를 처분할 외딴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랄론 제도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1946년 그 섬 주변 해역은 핵 폐기물 처분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14년 동안 그 섬은 핵 폐기물 투기의 중심지가 되었고 수천 개의 핵 폐기물 드럼통이 바다에 버려져 해저에 쌓였습니다. 두 곳에 투기장이 있었는데 한 곳에는 약 3,500개의 용기가 있었고 다른 더 큰 곳에는 44,000개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총 47,500개의 드럼통 이 해저에 놓여 있는데 이 드럼통들이 버려진 이후로 아무도 그 해저를 완전히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중요한 것은 환경적 민감성이 아니라 격리였습니다. 파라론 제도가 선택된 이유는 접근하기 불편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관료 언어의 외딴 곳은 비어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재난이 목격되거나 기록되거나 즉시 바로잡힐 가능성이 적은 곳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저준이 폐기물로 간주되었지만 많은 드럼통의 정확한 내용물은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록은 불완전하고 일부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해양 투기에 대한 중앙 집중식 디지털 지도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좌표는 수동으로 기록되었고 때로는 선박 위치 기록을 기반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기록들조차도 날씨와 해류 조건에 따라 수마일씩 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각 투기물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의 해저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폐적물 이동, 해저 산사태, 그리고 지각 압력 때문에 드럼통들은 단순히 부식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드럼통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지 지도로 표시할 수 없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지도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투기가 1970년까지 계속되었고 그 해에 정부가 모든 해양 핵 폐기물 투기를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 방사능의 대부분이 1980년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환경에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 아래에는 그 근처에 오는 누구든 죽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방사성 물질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누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것이 해양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바위 돌출부에 머무는 회유성 종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전하게 폐기되었겠죠? 사실 폐기 과정 자체가 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개되거나 유출된 세부 정보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우려를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선 처음에 사용된 폐기 방법은 드럼통에 콘크리트를 덧붙여 무겁게 만든 다음 바다에 투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항상 제대로 작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들은 드럼통이 가라앉도록 소총으로 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일부 드럼통이 해저에 도달하기도 전에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숨겨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이었고 심지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점은 이러한 작업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입니다. 화물은 항상 한 곳에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연구소, 군사계약업체, 해군 시설들이 모두 같은 운송 경로로 물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드럼통에는 서로 다른 출처에서 온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951년 비키니 환초에서 핵실험에 사용되었던 USS 인디펜던스호가 핵 폐기물로 가득 실린 채 의도적으로 침몰되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선체는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고 2015년에 다시 발견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자신들의 버린 것을 모두 받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론 제도는 더 이상 야생지대가 아니라 지뢰밭처럼 느껴집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드럼통의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고 그 상태도 알 수 없습니다. 핵책 전문가들은 드럼통을 건드리는 것이 그냥 두는 것보다 더 많은 누출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수 작업은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 부식된 드럼통을 건드리면 그냥 두는 것보다 더 많은 오염이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화 작업 자체가 원래의 투기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손은 단순히 그 지역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바다로 독성 구름을 퍼뜨릴 것입니다. 주변 일대는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 지역이 되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잠수부, 연구원, 지나가는 선박 모두가 반응할 틈도 없이 급성 중독에 노출될 것입니다. 경고도 없고 눈에 보이는 신호도 없이 그저 조용히 퍼져나가는 위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아래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 걸까요? 1980년 미국 환경보호청 EPA 이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 섬들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안전한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그 섬들이 안전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일부 동물들에서 방사능 수치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입장은 그 수치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에는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사실 47,500개의 드럼통을 모두 조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버려진 것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강철은 부식되고 용기는 약해지며 밀봉도 제 기능을 잃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십 년간 아무도 모르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천천히 세기 시작하면 표춘 생물 시료의 흔적이 나타나기까지 몇 달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전 세계 해양 방사선 기준선가 아직 정립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 기준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들은 항상 장기적인 축적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당시 알려진 산업 노출 수준과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기 측정에서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수년에 걸쳐 전체 생태계에 퍼지면 매우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은 현상 유지를 최선의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인양 작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방사능 드럼통들은 무기한 그곳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드럼통들은 이미 50년 넘게 있었고 전문가들은 심각한 파손이 있을 거였다면 이미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파라론 제도 근처 드럼통에 있던 보호 코팅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분해되고 있습니다. 이 용기들은 이렇게 오래 버티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옮기려고 시도하면 그게 바로 방아쇠가 되는 거죠. 중장비가 닿는 순간 약해진 드럼통이 터질 겁니다. 다시 말해 개입은 단순히 누출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 누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지역을 재조사하고 차단 모델과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하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개입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합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여전히 이 지역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해 방사능이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마치 재앙 속으로 목류병처럼 걸어 들어가는 셈입니다. 바다에는 국경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무언가가 유출된다면 그게 여기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퍼지고 확산되고 보호구역을 너머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파라론 제도 근처에서 대규모 핵유출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무서운 점은 누구도 확실한 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은 즉각적인 위기를 불러올 더 큰 규모의 중대한 재난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헤아릴 수 없는 양의 방사능이 깊은 바다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섬 주변으로 20, 30마일에 달하는 죽음의 지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그 안을 통과하는 것들입니다. 태평양 연어는 캘리포니아에서 알래스카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태평양 참다람어는 태평양 전체를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저서 생물들은 해저 퇴적물에서 직접 오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시작된 것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핵물질의 농도가 충분히 심각하다면 이는 연쇄적인 중독과 야생동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균형에 의존하는 토착 생물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보호구역에서 수십 년간 진행된 복구 작업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이미 멸종위기에 처한 몇몇 종들에게는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입자들은 태평양과 먹이사슬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캘리포니아를 넘어 더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유성 어류와 해류가 방사성 물질을 서해안 전체로 운반하여 오리곤주와 아시아, 유럽까지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상업, 어업, 해협 전역에 걸쳐 지속적인 실시간 방사능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해산물 모니터링 시스템도조도 주속적인 추적이 아닌 주기적인 샘플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식된 드럼통에서 천천히 새어나오는 누출은 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응 절차도 촉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업용 어류의 오염 수치가 검사 기준에 도달해 검사가 시작될 때쯤이면 그 물고기는 이미 유통되고 있을 것입니다. 저농도의 오염된 물고기가 지속적으로 먹이사슬에 들어오면 결국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려되는 점은 단순히 급성 노출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영향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에게 파라론 제도는 아마도 그저 맑은 날, 지평선에 보이는 작은 점, 인생의 각주 정도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섬 주변 바다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망원경으로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섬을 아는 이들에게도 단순한 호기심거리일 뿐입니다. 30마일 떨어진 곳, 그리고 어딘가 수면 아래에는 47,500개의 드럼통이 75년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을 때 강철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긴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파라론 제도와 그 주변의 미래는 바다가 비밀을 얼마나 오래 간직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